독일 최대 항공사가 한국산 항공유로 비행기를 띄웠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0년간 사용해온 중동산 연료를 버리고 한국산으로 완전 교체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하지만 정작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직접 한국에 찾아와서 기술 협력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나라가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에게 무릎을 꿇은 셈이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전 세계 항공유 시장의 절반을 장악했다는 것이었거든요. 미국 항공사들도 유럽 항공사들도 모두 한국산 항공유 없이는 하늘을 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항공유 시장을 지배하게 된 걸까요? 도대체 한국이 무슨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런던에서 국제 에너지 시장 분석 업무를 하고 있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25년간 석유와 에너지 산업을 연구해왔고 영국 왕립에너지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경험담입니다. 이 모든 일은 지난해 3월 평범한 월요일 아침에 시작되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한국을 단순한 전자제품 수출국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LG 같은 회사들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잘 만드는 나라, 그 정도의 인식이었죠. 석유산업과는 전혀 무관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한국은 원유를 한 방울도 생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제목이 정말 황당했어요. 한국의 분자 재설계형 정유기술 실험 성공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석유가 없는 나라가 정유기술을 개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정유사들이 원유 속 탄화수소 분자 구조를 인위적으로 재배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 항공유 생산 수율이 7%에서 15%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온도 테스트 결과였어요. 영하 60도의 극한 상황에서도 연료가 결정화되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한다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 항공유가 달성하지 못한 성능이었죠. 만약 이 기술이 실제라면 항공산업 전체가 뒤바뀔 수도 있는 혁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20년 전 제가 중동 석유 투자에서 크게 실패했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그때 저는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가 커리어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항상 신중하고 회의적으로 접근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보고서에 실린 데이터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교했어요. 실험 조건, 측정 방법, 결과 분석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조작하거나 과장하기는 어려워 보였거든요. 저는 동료들에게 이 보고서에 대해 물어봤어요. 대부분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정유기술 분야에서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 문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뭔가 낯선 바람이 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런던에서 국제에너지회의가 열렸습니다. 매년 봄마다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이는 행사죠.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 대표단의 발표를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발표자는 한국석유공사 해외사업부의 김하늘 부장이었습니다. 김하늘 부장은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이 개발한 하이드로카본 분자 재설계 기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복잡한 화학 공식들과 그래프가 나왔지만 점점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회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 실제 실험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의 SK이노베이션 울산 공장에서 촬영된 장면이었는데 기존 항공유와 새로 개발된 한국산 항공유를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하는 모습이었어요. 영하 60도의 냉동고에서 24시간을 보낸 후의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 연료는 완전히 얼어서 고체 상태가 되어 있었지만 한국산 항공유는 여전히 맑은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는 극지방이나 고도가 높은 지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에게는 혁명적인 의미였습니다. 연료가 얼면 엔진이 멈춰버리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생산 수율 데이터였어요. 같은 양의 원유에서 기존 방식보다 2배 이상 많은 항공유를 생산할 수 있다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성과를 넘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의미였죠. 회장에 앉아있던 사우디 대표단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이었는데 발표가 진행될수록 점점 진지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생산 비용 비교 자료가 나왔을 때는 서로 속삭이며 뭔가 긴급하게 논의하는 것 같았어요. 김하늘 부장은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미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과 미국의 아메리칸 항공이 테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단순한 실험실 기술이 아니라 실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영국 쉘석유 대표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기술이 실제로 가능한지, 혹시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물어봤죠. 김하늘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독립적인 국제검증팀이 한국 현지에서 직접 확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석유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가진 나라가 주도권을 잡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김하늘 부장에게 개별적으로 질문할 기회를 가졌어요. 그분은 정말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물어봤을 때 대답이 인상 깊었어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석유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제 경험과 상식으로는 믿기 어려웠지만 그날 본 데이터와 발표 내용은 부인하기 어려웠어요. 국제에너지회의가 끝난 다음 날 유럽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의 발표를 다뤘어요.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리 냉소적이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과장 마케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독일 언론들도 비슷한 논조였죠. 가장 강하게 반발한 건 석유업계의 거물들이었어요. 특히 제 오랜 지인이기도 한 리차드 블레어가 그랬습니다. 그는 영국 최대 석유 기업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의 전략기획 담당 이사였거든요. 리차드는 회의 다음 날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데이비드, 자네도 어제 그 황당한 발표를 봤겠지? 한국이 정유기술에서 혁신을 이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들은 그냥 우리 기술을 베껴서 조금 개선한 정도일 거야. 리차드의 말투에는 확신에 찬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40년간 석유업계에서 일한 그의 경험으로는 한국 같은 나라가 정유 분야에서 혁신을 만들어낸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미국 측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텍사스 출신의 제임스 록펠러는 미국 석유협회 로비스트로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는 업계 전문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국의 발표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전형적인 과대포장이라고 표현했죠. 하지만 정작 흥미로운 반응을 보인 건 중동 산유국들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부의 압둘 알사우드 차관은 표면적으로는 무관심한 척했지만 은밀하게 한국 기술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는 그들도 한국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이런 상반된 반응들을 보면서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한국의 기술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정말 과장된 마케팅일까요? 25년간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허위 주장들을 봐왔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특히 제 관심을 끈 건 한국 측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서구 언론의 비판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구체적인 검증 방안을 제시했어요. 국제에너지기구와 독립적인 제3자 검증팀을 한국 현지로 초청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거죠. 이런 자신감이 진짜 기술력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교묘한 블러핑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한국이 이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이 기술의 실체를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물론 리차드를 비롯한 동료들은 시간 낭비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가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사실 제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중동 석유 투자에서 실패했을 때 저는 충분한 현장 조사 없이 성급하게 판단했거든요. 그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런던에서 서울까지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묘한 기대감을 느꼈어요.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혁신적인 기술의 현장일까요? 아니면 과장된 쇼일까요? 답은 직접 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2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당시 저는 32살의 젊은 에너지 분석가였습니다. 야심에 차 있었고 무엇보다 성공에 대한 갈망이 컸어요. 그때 저에게 큰 기회가 왔었습니다. 바로 쿠웨이트의 새로운 정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분석 업무였어요. 중동 지역의 미개발 유전에서 나오는 원유를 활용한 대규모 정제시설 건설 계획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프로젝트였죠. 저는 그 프로젝트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성급했습니다. 충분한 현장 조사나 독립적인 검증 없이 제공된 자료만 믿고 긍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했거든요. 결과는 참담했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심각한 기술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제가 분석한 정제 기술이 실제로는 상용화가 불가능한 실험실 수준에 불과했던 거예요.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고 저는 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저는 회사에서 강등되었고 업계에서도 신뢰를 잃었어요. 몇 년간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내 마가렛과 당시 갓 태어난 딸 에밀리를 부양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때의 절망감과 자책감은 지금도 생생해요. 그 후로 저는 모든 일에 극도로 신중해졌습니다. 어떤 기술이나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는 반드시 여러 번 검증하고 가능한 한 현장을 직접 확인하려고 해요. 동료들이 때로는 지나치게 조심스럽다고 할 정도였죠. 이번 한국 정유기술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보고서를 봤을 때부터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혹시 또다시 같은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컸어요. 그래서 더욱 객관적이고 냉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마가렛에게 한국 출장 계획을 말했을 때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또 20년 전처럼 무리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마가렛의 말에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학생인 딸 에밀리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빠, 이번에는 너무 기대하지 말고 차분하게 조사해봐요.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가족들의 걱정 어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번 여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문가로서의 책임감도 컸어요. 만약 한국의 기술이 정말 혁신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정확히 평가하고 알리는 것이 제 의무였습니다. 반대로 과장된 것이라면 그 역시 명확히 밝혀내야 했고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번에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런던의 야경이 멀어져 갔어요. 12시간 후면 서울에 도착하게 됩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제 인생을 바꿀 만한 혁신적인 기술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환상일까요? 답은 한국 현지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였어요. 공항에서는 한국석 유공사의 최유진 연구원이 저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유창한 영어와 전문적인 지식으로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톰슨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울산 정유단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혁신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서울에서 울산까지 가는 동안 최유진 연구원은 한국 정유산업의 발전 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정유산업이 어떻게 세계 수준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최근의 분자 재설계 기술 개발 과정까지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절박함이었어요. 원유 한 방울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이다 보니 기존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거든요. 울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대한 정유 플랜트의 야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수많은 파이프라인과 증류탑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곳곳에서 하얀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SK 이노베이션 연구소에서 박성민 수석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20년간 정유기술 연구에 매진해온 전문가였어요.
그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이 기술의 진정한 혁신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톰슨 박사님, 기존 정유 과정에서는 원유 분자를 단순히 분해하거나 재결합시키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기술은 분자 자체의 구조를 원하는 형태로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 연구원이 보여준 실험실은 놀라웠어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찬 공간에서 연구원들이 분자 단위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실시간 분자 구조 변화 과정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이건 단순한 화학 반응이 아니에요. 마치 레고 블록을 재조립하듯이 분자들을 원하는 형태로 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항공유의 최적화된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테스트 과정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영하 60도의 냉각 챔버에서 기존 항공유와 새로운 한국산 항공유의 차이를 비교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확실했어요. 기존 연료는 완전히 얼어붙었지만 한국산 연료는 여전히 자유롭게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박사님, 이 기술의 핵심은 분자 내부의 결합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에요. 같은 성분이지만 배열 방식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생산 효율성이었어요. 같은 양의 원유에서 기존보다 2배 이상의 항공유를 생산할 수 있다는 실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혁신을 넘어서 경제적 혁명에 가까운 의미였어요. 박성민 연구원은 마지막에 인상 깊은 말을 해주었어요. 박사님,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한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원이 없는 나라도 기술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는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기술보다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증 가능한 실제 기술이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에너지 산업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울산에서의 둘째 날, 저는 김하늘 부장과 함께 한국 정유 산업의 역사를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가졌어요. 그는 저를 현대오일뱅크의 역사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정유 산업 50년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톰슨 박사님, 저희 정유 산업의 출발점을 보시죠. 1970년대 초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했어요. 김하늘 부장이 보여준 사진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황량한 바닷가에 처음 정유 공장을 건설하던 모습, 외국 기술자들에게 배우기 위해 밤낮 없이 공부하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희는 그저 외국 기술을 도입해서 따라하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개선하고 발전시키면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2080년대 말의 기록이었어요. 당시 한국의 정유 기술자들이 중동 지역으로 파견되어 현지 정유소 건설에 참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으로 변화한 첫 번째 사례였죠. 그때부터 저희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특히 90년대 이후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유진 연구원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녀는 독일에서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케이스였는데 해외에서 본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만 해도 한국은 그저 제조업 국가로만 여겨졌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혁신 기술의 발원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유 분야에서의 성과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오후에는 실제 생산 현장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이정호 현장 관리자가 직접 안내해 주었는데 그는 40년간 정유 현장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한국 정유 산업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박사님, 저희가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완벽주의예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실제로 현장의 시설들은 정말 완벽했어요. 청결도, 안전성, 효율성 모든 면에서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정유소보다도 우수했습니다. 특히 자동화 시스템과 품질 관리 시스템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끊임없는 개선의 결과입니다. 이정호 관리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강조했어요. 바로 인간적인 요소였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저희는 이 일을 단순한 직업으로 여기지 않아요.
나라의 에너지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젊은 기술자들과도 대화를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과 전문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적용 능력이 뛰어났어요. 그날 저녁 김하늘 부장은 저를 전통 한식당으로 초대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한국 정유산업의 미래 비전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톰슨 박사님, 저희 목표는 단순히 항공유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성공 비결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기술적 혁신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명확한 비전과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객관적인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락을 해온 건 리차드 블레어였어요. 데이비드, 한국에서 뭘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라. 그들이 보여준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리차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제가 한국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보고서를 쓸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을 비롯한 서구 석유 기업들은 한국의 부상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 갑자기 한국 정유 기술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검증되지 않은 실험실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과장된 성능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비판 기사를 실었어요. 특히 미국의 제임스 록펠러가 주도하는 로비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는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 기술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미국 정부의 면밀한 조사를 요구했어요. 한국이 주장하는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 가능한지, 그리고 항공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이런 공격적인 반응은 오히려 한국 기술의 위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어요. 만약 정말 가치 없는 기술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을 테니까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응은 더욱 흥미로웠어요. 표면적으로는 무관심한 척하면서도 은밀하게 한국 기술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압둘 알사우드 차관은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본 것은 분명히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업계의 압력과 회의론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존 맥킨지 교수였습니다. 그는 제가 존경하는 선배이자 멘토 같은 분이었는데 에너지 분야에서 50년간 일하며 은퇴한 후에도 자문 역할을 하고 계셨어요. 데이비드, 20년 전 자네가 실패했던 이유를 기억하나? 그때는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판단했잖아.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가 될 수도 있어. 확실한 기술을 놓치는 실수 말이야. 맥킨지 교수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또 다른 편견일 수 있었습니다. 그 즈음 한국에서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이 한국산 항공유를 이용한 첫 상업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뉴스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뉴욕까지 대서양을 횡단하는 장거리 비행이었는데 연료 효율성과 안전성 모두 기존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했어요. 이 소식은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이 단순한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실제 상업적 운용이 가능한 기술임이 증명된 것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과연 어떤 보고서를 써야 할까요? 업계의 압력에 굴복해서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것인가? 결국 저는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택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은 분명히 혁신적인 기술이었고 그것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제 의무였습니다. 압력이 있더라도 진실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던 바로 그때 전 세계 에너지 업계를 뒤흔드는 뉴스가 터졌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산 항공유 수입을 공식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나라가 석유 한 방울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연료를 사겠다고 선언한 거죠.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의 공식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람코의 아민 나세르 최고 경영자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혁신적인 정유 기술은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 에너지 비전과 일치합니다. 단순히 석유를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품질의 연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 발표의 파급 효과는 엄청났어요. 런던 브렌트유 가격이 하루 만에 10% 가까이 급등했고 한국 정유 주식들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다른 중동 국가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등이 연쇄적으로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아부다비 국영석 유회사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어요. 미국의 반응도 급변했어요. 그동안 한국 기술을 비판해왔던 제임스 록펠러조차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는 업계 세미나에서 한국의 기술적 성취를 인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건 리차드 블레어였어요. 그는 저에게 긴급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미안하다.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보다. 사우디가 움직인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우리도 한국과의 협력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저는 그 순간 한국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는 단순히 기술적 혁신을 넘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의 대형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항공이 한국산 항공유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계약 규모만 해도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했어요. 아메리칸 항공의 더그 파커 최고 경영자는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산 항공유는 연료 효율성이 기존보다 20% 이상 우수하고 극한 기후에서의 안전성도 뛰어납니다. 경제적으로나 운항 안전 측면에서나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루프트한자에 이어 에어프랑스 KLM, 영국항공 등이 연쇄적으로 한국과의 공급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항공유 시장의 중심이 되었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건 국제에너지기구의 공식 발표였어요.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혁신은 에너지 전환 시대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원의 보유 여부가 아니라 기술의 우위가 에너지 시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첫 번째 사례예요. 저는 그때 제 보고서의 결론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내 마가렛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이번에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마가렛은 제 목소리에서 20년 만에 처음 듣는 흥분과 확신을 느꼈다고 했어요. 과거의 실패로 인한 트라우마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사우디의 발표 이후 며칠간은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겉으로는 한국 기술의 승리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욱 치열한 견제와 압력이 시작되었거든요. 특히 서구 석유 메이저 기업들과 미국 정부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제임스 록펠러는 의회 청문회를 요청했고 한국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주장했어요.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효율이 좋다고 해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연료로 수만 명의 승객을 태우고 하늘을 날 수는 없다. 더욱 놀라운 건 영국 정부의 움직임이었어요. 리차드 블레어의 회사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 정부 로비를 통해 한국산 항공유에 대한 추가 규제를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새로운 항공유 안전 기준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는데 주변의 압력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거든요. 연구소 상부에서도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우회적인 압력을 가해왔어요. 그때 저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토마스 휘트모어였습니다. 그는 제 연구소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였는데 업계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데이비드, 자네도 알겠지만 지금 한국 기술을 둘러싼 싸움이 단순한 기술 논쟁이 아니야. 이건 기존 에너지 카르텔의 생존을 건 전쟁이라고 봐야 해. 토마스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의 기술이 성공하면 기존 석유 메이저들의 독점 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는 단순히 경쟁사가 하나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는 위기였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한국이 기술을 독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이야. 다른 나라들과도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산유국들도 더 이상 서구 기업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 전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의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이 한국과 대규모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항공유 소비국 중 하나였는데 한국 기술을 도입해서 자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 소식에 미국 정부는 더욱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항공사들의 한국산 항공유 사용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경제성 때문에 한국산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압둘 알사우드 차관도 복잡한 입장에 있었어요. 사우디 정부 차원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압력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기술 협력은 계속 추진하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왔어요. 저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어요. 제가 한국에서 직접 확인한 기술의 진실성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공방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내 마가렛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지금 뉴스에서 당신 이름이 나왔어요. 한국기술평가보고서와 관련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번 보고서가 단순한 기술평가를 넘어서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20년 전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향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딸 에밀리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아빠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것은 뜻밖의 곳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바로 울산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호 현장 관리자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툰 영어로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톰슨 박사님, 한국에 오셨을 때 저희 현장을 둘러보시며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때 박사님의 진지한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 서구 언론에서 저희 기술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정호 관리자는 이메일에 최근 울산 공장의 생산 현황 자료를 첨부해 보내왔어요. 놀랍게도 한국산 항공유의 생산량이 지난 한 달 동안 3배로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문이 폭증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박사님,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도 기술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비즈니스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최유진 연구원으로부터도 연락이 왔어요. 그녀는 화상통화를 통해 최근 연구소의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각국에서 한국 기술을 배우기 위해 연구원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했어요. 박사님, 지금 저희 연구소에는 독일, 프랑스, 일본, 심지어 미국에서도 연구원들이 와서 기술 교육을 받고 있어요. 모두들 한국의 분자 재설계 기술을 자국에 도입하고 싶어 해요. 더욱 놀라운 소식은 인도와 브라질에서도 기술 협력을 요청해왔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한국의 기술이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노르웨이 에너지 연구소에서 온 팀이었어요. 그들은 북극 지역의 항공 운항을 위해 극저온에서도 안정적인 항공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최유진 연구원은 또 다른 중요한 소식도 전해주었어요. 박성민 수석 연구원이 차세대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기술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항공유 생산이 가능해졌다고 했어요. 박사님, 저희는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저희를 의심하든 말든
저희는 결과로 증명할 뿐이에요. 그때 김하늘 부장으로부터도 전화가 왔어요. 그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공식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톰슨 박사님, 다음 달에 국제에너지기구 전문가 패널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박사님도 그 패널의 일원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원해요. 저는 그 제안을 들으며 큰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증 과정에 참여한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 결과로 한국 기술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어요. 만약 제가 참여해서 한국 기술을 지지하는 결론이 나온다면 서구 석유업계로부터 더욱 큰 압력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존 맥킨지 교수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제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나?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이나 한 나라의 성공을 넘어서 미래 에너지 산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야. 만약 한국의 기술이 정말 혁신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전문가로서의 책임이지. 반대로 과장된 것이라면 그 역시 명확히 밝혀내야 하고. 맥킨지 교수의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국제에너지기구의 검증 패널에 참여해서 정말로 객관적이고 철저한 평가를 진행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날 밤 아내에게 제 결정을 알렸어요. 마가렛은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지만 결국 제 선택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진짜 신중하게 하되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세요. 20년 전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요. 국제에너지기구 검증 패널 참여를 결정한 지 일주일 후 전 세계 에너지업계를 다시 한번 뒤흔드는 뉴스가 터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한국과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발표였어요. 러시아는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 중 하나였는데 그들이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가즈프롬의 알렉세이 밀러 최고 경영자는 모스크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분자 재설계 기술은 우리가 보유한 천연가스와 결합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일이에요. 이 발표가 나온 직후 유럽의 에너지 시장이 요동쳤어요. 러시아와 한국이 손을 잡으면 유럽으로 오는 에너지 공급 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거든요. 더욱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한국 기술로 고급 항공유로 전환한다면 기존 정유업계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었어요. 영국의 리차드 블레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긴급 전화를 걸어와서 거의 애원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도 한국과의 협력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해. 자네가 국제에너지기구 패널에 참여한다면서 제발 객관적으로 평가해줘.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동안 한국 기술을 강력히 비판해왔던 제임스 록펠러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는 업계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성취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도 이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 뒤에는 중국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중국이 한국 기술을 대규모로 도입해서 자체 항공유 생산 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압둘 알사우드 차관도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러시아까지 가세하면서 중동 산유국들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그는 사우디 국왕에게 긴급 보고서를 올려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어요. 그런 와중에 저에게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노르웨이 국영석 유회사인 에퀴노르가 한국과 북극 지역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는 뉴스였어요. 에퀴노르의 엘다르 세틀의 최고 경영자는 오슬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극 지역의 극한 환경에서는 기존 항공유로는 안전한 운항이 어렵습니다. 한국의 극저온 안전 기술이 바로 우리가 찾던 솔루션이에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지정학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각국이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토마스 휘트모어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했어요. 데이비드,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다. 한국이 에너지 산업에 새로운 룰을 만들어가고 있어. 가장 극적인 변화는 국제유가에서 나타났어요. 브렌트유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한국 정유 기업들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시장이 한국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 즈음 김하늘 부장으로부터 중요한 전화가 왔어요. 톰슨 박사님,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다음 주 국제에너지기구 검증이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번 검증이 단순히 한국 기술의 진위를 가리는 것을 넘어서 미래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딸 에밀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뉴스에서 계속 한국 이야기가 나와요. 아빠가 그 중심에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에밀리의 말을 들으며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제 제 평가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만큼 더욱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검증팀 출발을 이틀 앞둔 금요일,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마지막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 검증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세계 각국에서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MIT의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독일에서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화학 전문가가 참여했어요. 저는 검증팀의 부팀장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이는 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큰 부담이었어요. 만약 검증 결과가 논란이 된다면 저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바로 존 맥킨지 교수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문 역할을 하고 계신 그가 직접 찾아온다는 건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데이비드, 자네가 이번 검증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알고 있나? 이는 단순히 기술 평가가 아니야. 향후 10년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 될 거야. 맥킨지 교수는 자신이 지난 50년간 에너지 업계에서 경험한 여러 사례들을 들려주었어요. 특히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와 1990년대 천연가스 혁명 때의 상황을 비교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때마다 기존 질서에 안주하려는 세력들이 새로운 기술을 견제했어. 하지만 결국 시장은 더 나은 기술을 선택했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번 검증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는 한 나라의 기술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에너지 산업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저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어요. 지난 몇 달간 수집한 데이터들을 재정리하고 검증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분자 재설계 기술의 원리와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안전성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어요. 토마스 휘트모어도 주말에 저를 찾아와서 도움을 주었어요. 그는 제가 놓칠 수 있는 기술적 세부 사항들을 짚어주었고 검증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조언해 주었습니다. 데이비드, 이번 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편견 없이 접근하는 거야. 한국 기술에 대한 기대도 편견이고 석유업계의 견제도 편견이지. 오직 데이터와 사실만으로 판단해야 해. 일요일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내 마가렛과 딸 에밀리는 제 출장을 걱정하면서도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꼭 성공하세요. 에밀리도 대학에서 배운 에너지 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기술에 대해 질문했어요. 아빠, 정말로 분자 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혁명적인 기술이네요. 딸의 순수한 호기심을 보면서 저는 이번 검증을 더욱 객관적으로 접근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월요일 아침 히드로 공항에서 검증팀과 만났을 때 분위기는 상당히 긴장되어 있었어요. 팀장인 스위스의 파울 밀러 교수를 비롯해 각국 전문가들 모두 이번 검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밀러 교수는 비행기에서 저에게 말했어요. 톰슨 박사, 이번 검증은 국제에너지기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평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이 향후 글로벌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비행기가 런던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검증 계획을 검토했어요. 우리는 사흘 동안 울산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 생산 과정을 확인하고 실험실에서 기술 원리를 직접 검증할 예정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었어요. 한국 측이 제공하는 자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샘플을 채취해서 제3자 기관에서 분석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어요. 공항에서 김하늘 부장과 최유진 연구원이 우리를 맞이했는데 그들의 표정에서 긴장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어요. 교수님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완전히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원합니다. 숨길 것도 없고 포장할 것도 없어요. 김하늘 부장의 말에서 한국인들의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기술을 믿고 있었고 국제적 검증을 통해 그 진실성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내일의 검증 일정을 최종 점검하면서 저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어요. 이제 진짜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증 첫날 아침, 우리 국제에너지기구팀은 울산 정유 단지로 향했어요. 새벽 안개가 걷히면서 드러난 거대한 플랜트 시설들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탄보다는 긴장감이 더 컸어요. 이제 정말로 한국 기술의 실체를 확인할 순간이 왔거든요. SK이노베이션 연구소에서 박성민 수석연구원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검증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교수님들, 저희는 어떤 것이든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산 과정, 기술 원리, 안전성 데이터,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어요. 첫 번째 검증은 실제 생산 현장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원유가 들어와서 한국식 분자 재설계 공정을 거쳐 항공유로 변환되는 전 과정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정밀도였어요. 독일에서 온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하일리히 밀러 박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이런 정밀한 분자 제어는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줄 알았는데 대규모 공장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생산 공정의 각 단계에서 샘플을 채취했어요. 원료 원유부터 중간 생성물, 그리고 최종 항공유까지 총 15개의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이 샘플들은 나중에 독립적인 제3자 기관에서 분석할 예정이었어요. 두 번째 검증은 연구소에서 진행되었어요. 박성민 연구원이 분자 재설계 기술의 핵심 원리를 실시간으로 시연해 주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분자 구조가 나타나고 그것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이 바로 저희 기술의 핵심입니다. 탄화수소 분자의 결합 구조를 원하는 형태로 재배열하는 거죠. 마치 레고 블록을 다시 조립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미국 MIT에서 온 로버트 스미스 교수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대규모로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가요? 수율이나 품질의 편차는 없나요? 박성민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지난 6개월간의 생산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수율은 거의 일정했고 품질 편차도 국제 표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세 번째 검증은 가장 중요한 안전성 테스트였어요. 우리는 한국산 항공유를 다양한 극한 조건에서 테스트했습니다. 영하 60도의 극저온부터 영상 50도의 고온까지 모든 조건에서 연료의 안정성을 확인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기존 항공유가 영하 30도에서 결정화되기 시작할 때 한국산 항공유는 영하 60도에서도 완전한 액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고온에서의 증발 속도도 기존보다 느려서 연료 손실이 훨씬 적었어요. 스위스의 파울 밀러 팀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성능은 북극 지역이나 고고도 비행에서 혁명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겠네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네 번째 검증에서 나타났어요. 연소 효율성 테스트에서 한국산 항공유는 기존보다 23% 높은 에너지 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양의 연료로 더 오래, 더 멀리 비행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로버트 스미스 교수가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어요. 이 정도 개선이라면 항공사들의 연료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겠네요. 동시에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고. 검증 과정에서 저는 한국 연구진들의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들은 어떤 질문에도 숨기지 않고 정확히 답변했습니다. 심지어 기술의 한계나 개선할 점들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최유진 연구원이 말했어요. 저희 기술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아직 생산 비용이 기존보다 10% 정도 높고 설비 투자도 더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검증팀 회의를 했을 때
모든 전문가들이 한국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했어요. 하일리히 밀러 박사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완성도 높은 기술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는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상용화 가능한 혁신 기술이에요. 파울 밀러 팀장도 동의했어요. 내일 마지막 검증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역사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한국 기술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한국은 정말로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바꿀 혁신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검증 마지막 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어요. 모든 검증 절차가 끝나고 이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검증팀의 결론이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오전에 진행된 마지막 검증은 경제성 분석이었어요. 한국 기술을 실제 상업적으로 운용했을 때의 비용 구조와 수익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김하늘 부장이 상세한 재무 데이터를 제공해 주었어요. 교수님들, 저희가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 모든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 운영 비용, 그리고 기대 수익까지 모든 것을요. 놀랍게도 한국 기술은 경제성 면에서도 우수했어요. 초기 투자비는 기존보다 30% 정도 높았지만 운영 과정에서의 효율성 덕분에 3년 내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로버트 스미스 교수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 정도 경제성이라면 전 세계 정유업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겠네요. 기술적 우위에 경제적 우위까지 갖췄다니. 하지만 정작 어려운 순간은 그 다음에 왔어요. 검증팀 내부에서 최종 결론에 대한 의견이 갈린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했지만 몇몇은 여전히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어요. 하일리히 밀러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 자체는 인정할 만하지만 글로벌 확산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에너지 공급망이 급속히 변화하면 시장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반면 로버트 스미스 교수는 적극적인 지지 입장이었어요. 혁신을 두려워해서 발전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해야죠. 팀장인 파울 밀러 교수는 중간 입장을 취했어요. 기술의 우수성은 확실하니까 점진적 확산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면 어떨까요? 바로 그때 제가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부팀장으로서 제 의견이 최종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거든요. 저는 20년 전의 실패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도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서 성급한 판단을 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철저히 검증했고 모든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직접 본 기술의 실체가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교수님들, 저는 이 기술의 혁신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가 본 모든 데이터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물론 급속한 변화에 따른 리스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혁신을 늦출 수는 없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전 세계가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제 말을 듣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일리히 밀러 박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톰슨 박사 말씀이 맞네요. 우리는 과학자로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김하늘 부장이 우리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들, 사실 저희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차세대 바이오 항공유 기술인데 기존 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동일한 성능의 항공유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발표는 정말 폭탄 선언이었어요. 만약 바이오 기술까지 완성되었다면 한국은 단순히 정유 효율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셈이었거든요. 박성민 연구원이 보여준 바이오 항공유 샘플은 기존 화석 연료와 동일한 성능을 보였어요. 하지만 원료는 완전히 다른 바이오매스였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항공업계는 완전히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 있어요. 로버트 스미스 교수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네요. 환경 문제까지 해결하는 완전한 솔루션이잖아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저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교수님들, 이제 우리의 선택은 명확해졌습니다. 이 기술을 전 세계에 적극 추천해야 해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요. 그날 저녁 우리는 만장일치로 한국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최종 보고서 작성에 합의했어요. 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검증 완료 후 일주일, 파리 국제에너지기구 본부에서 열린 공식 발표회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전 세계 에너지 관련 기관과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우리 검증팀의 최종 결론이 발표되는 자리였습니다. 파티 비롤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발표할 내용은 향후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평가 결과입니다. 팀장인 파울 밀러 교수가 먼저 검증 과정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3일 동안 한국 현지에서 철저하고 독립적인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우리가 직접 샘플을 채취해서 제3자 기관에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나설 차례가 왔어요. 부팀장으로서 기술적 세부사항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면서 한순간 긴장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25년간 에너지 분야에서 일해오면서 이번처럼 혁신적인 기술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분자 재설계 정유 기술은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적 혁신입니다. 저는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주요 결과들을 하나씩 발표했어요. 생산 수율 200% 증가, 극저온 안정성 확보, 연소 효율 23% 개선, 그리고 3년 내 투자비 회수 가능한 경제성까지. 특히 놀라운 것은 바이오 항공유 기술입니다. 화석 연료 없이도 동일한 성능의 항공유 생산이 가능해서 항공업계의 완전한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가장 먼저 손을 든 건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였어요. 박사님, 그동안 석유업계에서는 한국 기술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이번 평가로 그런 의견들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저 역시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한국의 기술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이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기존 석유업계에 미칠 충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파울 밀러 교수가 답변했어요.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됩니다. 더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이 가능해지니까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질문은 BBC 기자가 던진 것이었어요. 이번 발견이 향후 글로벌 에너지 지정학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변했어요. 기존에는 자원 보유국이 에너지 시장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기술 보유국이 주도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 변화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죠. 발표회가 끝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런던 증시에서는 한국 정유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브렌트유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 항공사들이 한국과의 공급 계약 체결을 위해 경쟁적으로 나섰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사우디에서 나타났어요. 압둘 알사우드 차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대규모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석유 수출국이 아니라 기술 수입국이 된 셈이었죠. 미국의 반응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임스 록펠러는 상원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혁신을 인정하고 미국도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리차드 블레어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사과했어요. 데이비드, 미안하다.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자네가 옳았어.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에서 온 반응이었어요. 박성민 연구원이 보내온 이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톰슨 박사님, 덕분에 저희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전 세계가 더 나은 에너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김하늘 부장도 감사 인사를 보내왔어요. 박사님의 객관적이고 용기 있는 평가가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아내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들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보, 뉴스에서 계속 나와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만드신 것 같아요. 에밀리도 말했어요.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셨네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번 일이 단순히 제 커리어의 성공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국제에너지기구 발표 이후 한 달, 전 세계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각국이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런던에서 이런 변화의 물결을 지켜보면서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다는 실감을 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유럽연합이었어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브뤼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 기술은 유럽의 에너지 독립과 탄소 중립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EU는 한국과의 포괄적 에너지 파트너십을 추진하겠습니다. 독일이 가장 적극적이었어요. 올라프 숄츠 총리는 한국 대통령과의 화상회담에서 독일 내 한국 기술,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폭스바겐과 BMW 같은 독일 기업들도 앞다투어 한국과의 협력을 발표했어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뒤질세라 파리에서 한국 재벌 총수들과 만나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섰어요. 토탈에너지 같은 프랑스 석유 기업들이 한국 기술 도입을 위한 수십억 유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특별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청정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혁신에는 국경이 없으며 함께 협력할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미국 석유 메이저들이 방어적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 협력으로 전환했어요. 제임스 록펠러도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한국 기술 도입을 위한 로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중동에서 나타났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한국을 국빈 방문해서 대규모 기술 협력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협정 규모만 해도 500억 달러에 달했어요. 압둘 알사우드 차관은 리야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래는 석유를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 더 나은 기술을 가진 나라가 주도할 것입니다. 사우디는 한국과 함께 그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도 연쇄적으로 한국과의 협력 협정을 체결했어요. 이제 중동은 석유 수출국에서 첨단 에너지 기술의 허브로 변신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모스크바에서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협력 확대를 논의했어요.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가스와 한국의 첨단 기술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중국도 뒤질세라 베이징에서 한중 에너지 포럼을 개최하고 대규모 기술 도입 계획을 발표했어요. 시진핑 주석은 한국의 혁신 기술이 중국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한일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어요. 과거의 갈등을 뒤로하고 미래 지향적 협력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가 움직였어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뉴델리에서 한국 기업 CEO들과 만나 인도 내 생산 시설 구축을 논의했고,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도 상파울루에서 비슷한 회동을 가졌어요. 호주와 캐나다 같은 전통적 자원 수출국들도 정책 전환에 나섰어요. 기존 화석 연료 수출에서 벗어나 한국 기술을 활용한 청정 에너지 생산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급속한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국이 정말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토마스 휘트모어가 저에게 말했어요. 데이비드, 자네가 한국 기술을 옹호했던 게 정말 옳은 판단이었어. 이제 전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잖아. 존 맥킨지 교수도 저를 축하해 주었어요. 자네가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거야.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밤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처음 한국기술 보고서를 봤을 때의 의구심부터 울산 현장에서의 감동, 그리고 검증 과정에서의 확신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여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20년 전의 실패를 극복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이번에는 성급한 판단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진실에 도달할 수 있었거든요.
세계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를 얻었어요. 이번에는 국제에너지기구 자문위원 자격으로 한국의 차세대 에너지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는 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단순한 업무 출장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공항 곳곳에 글로벌 에너지 허브 코리아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온 에너지 전문가들과 기업인들로 북적였습니다. 김하늘 부장이 저를 마중 나왔는데 그의 표정에서 자신감과 여유를 동시에 읽을 수 있었어요. 톰슨 박사님, 다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문지는 새로 건설된 국제에너지기술연구원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시설에서 각국 연구진들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 미국, 사우디, 일본 등에서 온 연구원들이 한국 연구진과 어깨를 맞대고 일하고 있었어요. 박성민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 성과를 보여주었어요. 박사님, 저희가 개발한 차세대 기술은 기존보다 효율성이 30%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재생 가능한 원료만 사용합니다. 놀라운 건 연구 속도였어요. 불과 1년 사이에 기술이 또 한 번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최고 인재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어 시너지 효과를 낸 결과였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독일에서 온 하이케 밀러 박사와의 협업이에요. 그분의 화학공학 지식과 저희 분자 재설계 기술이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방문지는 부산의 새로운 생산시설이었어요. 기존 울산 공장의 10배 규모로 건설된 이 시설에서는 전 세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정호 관리자가 저를 안내해 주었는데 그의 모습에서 한국인 특유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박사님, 이제 저희가 세계 곳곳으로 기술을 전수하러 다니고 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지난달에는 사우디에 가서 현지 기술자들을 교육했고 다음 달에는 독일 시설 구축을 도우러 갑니다. 한국 기술자가 선진국의 기술을 가르치러 가는 시대가 온 거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젊은 연구원들과의 대화였어요. 최유진 박사 이제는 박사가 되어 있었어요는 새로운 비전을 들려주었습니다. 박사님, 저희 목표는 단순히 항공유 기술을 넘어서 모든 에너지 분야의 혁신을 이끄는 것이에요. 수소, 전기, 바이오 연료까지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진들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기술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세 번째 방문지는 정말 놀라웠어요. 서울에 새로 개설된 글로벌 에너지 아카데미에서는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기 위해 몰려들고 있었어요. 수강생들 중에는 사우디 왕자, 독일 대기업 CEO, 미국 정부 관료들도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원장인 한국희 박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기술을 배우려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요. 특히 정부 차원에서 파견하는 연수생들이 급증했어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술 전수만이 아니라 한국의 혁신 문화와 철학도 함께 전달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 말이죠. 저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이곳은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혁신의 철학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자원의 부족을 오히려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번째 방문지인 제주도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었어요. 완전히 재생에너지만으로 운영되는 항공유 생산 시설이 건설되어 있었거든요. 풍력과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로 바이오매스를 항공유로 전환하는 완전한 친환경 시스템이었어요. 시설 책임자인 장덕수 부장이 말했어요. 박사님, 이제 정말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순환 시스템을 완성했어요.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제주도의 강한 바람과 풍부한 일조량이 바로 우리의 원유예요. 무한정 공급되는 청정한 원료인 셈이죠. 그날 저녁 서울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이 들려준 미래 계획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톰슨 박사님, 한국은 이제 에너지 기술의 실리콘밸리가 되려고 해요. 전 세계 혁신 인재들이 모여들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 말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정한 가치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 정신과 세계와 함께 발전하려는 개방적 마인드에 있다는 것을요.
한국 방문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 기술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제가 이제는 그 기술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업계 전체의 인식 전환이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리차드 블레어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겸손하면서도 진지한 모습이었어요. 데이비드,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가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 한국과의 합작 투자로 북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은 한국 기술을 도입해서 북해 원유로부터 고품질 항공유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기존 방식보다 효율성이 월등히 높아서 회사 수익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부끄럽다, 데이비드.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런 기회를 놓칠 뻔했어.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회사는 경쟁에서 뒤처졌을 거야. 리차드의 사과를 받으면서 저는 과거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가 된 셈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의 제임스 록펠러가 직접 런던을 방문해서 저와 만나고 싶다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한국 기술을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그가 태도를 완전히 바꾼 거였어요. 톰슨 박사,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한국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건 제 큰 실수였습니다. 록펠러는 미국 석유협회가 한국과의 전면적 협력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주었어요. 텍사스와 알래스카에 한국 기술을 적용한 대규모 정제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박사님의 객관적인 평가가 없었다면 미국이 이 혁신의 흐름에서 뒤처졌을 수도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중동에서 나타났어요. 압둘 알사우드 차관이 런던을 방문해서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톰슨 박사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과의 합작으로 건설 중인 미래 에너지 센터의 자문위원장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 제안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세계 최대 산유국이 한국 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래 에너지 허브를 건설하면서 영국인인 제게 그 센터의 총책임을 맡기겠다는 것이었거든요. 박사님의 전문성과 공정한 판단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편견 없이 혁신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대신 한국과 사우디 양국의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역할은 기술 평가와 객관적 조언이지 특정 프로젝트의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러시아의 가즈프롬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왔어요. 시베리아에 건설할 한국 기술 적용 시설의 기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이 역시 정중히 사양하고 대신 독립적인 검증 과정에만 참여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토마스 휘트모어가 저의 선택을 높이 평가해 주었어요. 데이비드, 자네의 공정성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네를 신뢰하는 거야. 그 신뢰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 존 맥킨지 교수도 조언해 주었어요. 자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은 독립성과 객관성에서 나온 거야. 그걸 잃으면 안 되지.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국제에너지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을 때였어요. 파티 비롤 사무총장이 직접 런던을 방문해서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톰슨 박사의 용기 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전 세계 에너지 혁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전문가가 어떻게 인류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입니다. 시상식에는 영국 정부 관계자들과 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어요. 과거에 저를 의심의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박수를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내 마가렛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20년 전의 실패가 오히려 이번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네요. 그때의 경험이 있었기에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딸 에밀리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빠, 대학 교수님이 아빠 사례를 수업 시간에 소개하셨어요.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모범 사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저는 지난 1년의 여정을 돌아봤어요. 회의론에서 시작해서 확신에 이르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값진 것은 진실을 향한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한국기술 검증 이후 1년이 지난 시점, 저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었어요.
영국 왕립에너지 연구소에서 연구소장 승진 제안을 받았고 동시에 여러 대학에서 석좌 교수 자리를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어요. 여보, 정말로 독립 컨설팅을 하시려고요? 아내 마가렛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가렛, 지난 1년 동안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전문가의 역할은 특정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객관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제가 선택한 길은 독립적인 에너지 기술 평가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기업이나 정부에도 소속되지 않고 순수하게 기술의 가치만을 평가하는 역할 말이죠. 첫 번째 프로젝트는 브라질 정부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아마존 지역에서 개발 중인 바이오 연료 기술의 객관적 평가를 원했습니다. 한국기술평가에서 보여준 저의 공정성을 높이 평가해서 의뢰한 것이었어요. 상파울루에서 룰라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우리는 한국처럼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브라질의 바이오 연료 기술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탕수수와 대두를 활용한 친환경 연료 생산 기술은 한국의 분자 재설계 기술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지만 나름의 혁신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노르웨이에서 왔어요. 북극 지역의 풍력 발전을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 기술의 평가였습니다. 오슬로에서 만난 에퀴노르 임원들은 한국 사례를 벤치마크로 삼고 있었어요. 톰슨 박사님, 한국이 자원의 제약을 혁신으로 극복했듯이 우리도 북극의 극한 환경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고 싶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에서 진행된 것이었어요. 케냐와 나이지리아 정부가 공동으로 요청한 태양광 기반 에너지 시스템 평가 작업이었습니다. 나이로비에서 만난 케냐 에너지부 장관이 말했어요. 아프리카도 에너지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말이에요. 아프리카의 풍부한 태양광 자원과 젊은 인재들의 열정을 보면서 저는 이곳에서도 한국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어요. 이번에는 개인적인 방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한국의 변화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울산에서 만난 박성민 연구원은 이제 연구소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더욱 웅장한 비전을 들려주었습니다. 톰슨 박사님, 저희는 이제 화성 탐사용 로켓 연료 개발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지구를 넘어서 우주로 향하는 에너지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하늘 부장은 한국에너지공사의 해외사업 총괄 사장으로 승진해 있었어요. 그는 한국 기술의 글로벌 확산 현황을 브리핑해 주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한국 기술을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이에요.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의 반응이 뜨거워요. 최유진 박사는 이제 국제에너지기술연구원의 부원장이 되어 세계 각국 연구진들과 협력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었어요. 박사님, 지금 저희 연구원에는 30개국 출신 연구진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정말 글로벌 혁신의 허브가 되었죠. 이정호 부장은 은퇴를 앞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후배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박사님, 제가 40년 전에 꿈꿨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한국 기술로 세계가 움직이는 시대가 온 거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국을 단순한 제조업 국가로만 여겼던 제가 이제는 이 나라를 혁신과 도전의 상징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때 딸 에밀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저도 에너지공학 석사 과정에 지원하려고 해요. 아빠처럼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어요. 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큰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보여준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성취였습니다. 에밀리, 중요한 건 항상 열린 마음을 갖는 거야. 편견 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해.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지난 3년간의 여정이 꿈만 같다는 생각을 해요. 회의론자였던 제가 한국 기술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이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 깨달은 가치들이에요. 지금 전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이 만들어낸 에너지 혁명이 모든 대륙으로 퍼져나가면서 인류는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항공유에서 시작된 혁신이 이제는 모든 에너지 분야로 확산되었어요. 북극에서는 노르웨이와 한국이 공동 개발한 극저온 연료로 안전한 항공 운항이 가능해졌고, 아프리카에서는 태양광 기반 한국 기술로 에너지 자립을 이뤄가고 있어요.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 수출국에서 첨단 에너지 기술 허브로 변신했고요. 미국과 유럽의 모든 주요 항공사들이 한국 기술 기반 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중국과 인도도 대규모 기술 도입으로 탄소 배출을 크게 줄였어요.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한국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보다 더 의미 있는 건 사람들의 마음가짐 변화예요. 과거에는 자원을 가진 나라가 강했다면, 이제는 혁신하는 나라가 세계를 이끌고 있어요. 한국이 바로 그 가능성을 증명한 첫 번째 사례였죠. 몇 달 전, 저는 유엔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전 세계 에너지 장관들과 업계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혁신을 넘어서 인류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자원의 제약을 오히려 혁신의 동력으로 삼은 한국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가치예요. 연설을 마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장관들은 한국 모델을 자국에 적용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국 대표단과의 만남이었어요. 박성민 박사, 김하늘 사장, 최유진 박사가 모두 참석해서 저와 함께 만찬을 가졌습니다. 박성민 박사가 말했어요. 톰슨 박사님, 처음 저희를 믿어주셨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박사님의 용기 있는 선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과도 없었을 거예요. 김하늘 사장도 덧붙였어요.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전문가 정신이 저희에게 큰 영감을 줬어요. 편견 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 말이에요. 최유진 박사는 미래에 대한 포부를 들려주었어요. 이제 저희는 지구를 넘어서 우주 에너지까지 연구하고 있어요. 화성기지에서 사용할 연료 기술도 개발 중이거든요. 하지만 가장 뜻깊었던 만남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이정호 부장님과의 재회였습니다. 은퇴하신 그분이 직접 뉴욕까지 찾아와 주셨거든요. 박사님, 저는 평생 한국 기술자로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가 정말 온 거네요. 이정호 부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성공의 진짜 비결을 깨달았어요. 바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자부심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런던에서 독립 컨설팅을 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혁신 프로젝트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브라질의 바이오 연료, 호주의 그린 수소, 인도의 태양광 기술까지 다양한 혁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만의 독특한 접근 방식 때문이에요.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와 기꺼이 공유하려는 마음,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하려는 철학 말이에요. 얼마 전 딸 에밀리가 에너지공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한국에서 인턴십을 하겠다고 연락해왔어요. 제가 보여준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딸에게도 전해진 것 같아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편견 없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요. 아내 마가렛도 제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보, 20년 전 실패 이후로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은 처음 보네요. 정말 다시 태어나신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들을 검토하고 있어요. 멕시코의 지열 에너지, 캐나다의 바이오매스, 싱가포르의 해상 풍력까지. 한국이 보여준 혁신의 물결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돌아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어요. 진정한 전문가의 역할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적은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이었어요.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버리고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 그리고 그 도전을 믿고 지지해준 사람들이 함께 만든 성과였습니다.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세계 항공유 시장을 지배하게 된 이야기. 이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꿈꿀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